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지난 14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또 바이든 이미 대통령이 러시아가 2월 16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란 것을 재확인함으로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일촉즉발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제로 16일 연재를 기준으로 미뤄 정상 간의談판이 실패로 돌아갔고 러시아군이 탄약고에서 탄약 분배를 완료해 부대 이동을 개시했다는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러 양국의 대사관은 물론 세계은행, UN 등 여러 국제기구의 직원들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여러 고위 인사들 또한 국외 탈출 행렬에 가담 중입니다. 한마디로 사실상 나라의 전쟁이 확정되었으며 언제 시작하는가가 문제라는 것이 지금 유럽의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기습 침공과 내부의 호응으로 교전 없이 순식간에 합병이 이뤄졌던 2014년 크림 사태와 달리 나토 또는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전쟁이 확대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러시아와 미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긴장 완화가 것이며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철수 중이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군이 돌아갔다는 주둔지는 국경에서 불과 100km 떨어진 인근이며 협상 역시 확정된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본격적인 편가르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방의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를 수호하고 레이아의 길을 이끌지 않으면 레이아를 지지하며 서방의 반기를 들지를 놓고 세계 각국이 이합집산을 벌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핵심 동맹이면서 동시에 러시아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역사의 전환점이라 할 만한 이번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워낙 먼 나라의 이야기고 전쟁이 나더라도 대한민국의 피해가 가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군사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러시아군이 최근 동유럽에서 시행한 선진적인 군사작전에 대해 연구해보면 미래 전장이 어떤 양상일지 알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군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를 예상해보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게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모전 미 국방부 대변인이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기자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한국의 역할을 묻자 답변을 한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는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하지만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도와주면 고맙다라는 말이 나온 것은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를 증명하는 외신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월 14일 저녁, 미국의 대럼 언론사 CBS가 충격적인 보도를 내봤는데 러시아의 주력 부대가 주둔지를 떠나 공격 지점에 배치되기 시작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는 푸틴의 한마디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을 더욱 뒷받침해주는 확실한 근거도 있습니다. 16일 침공설을 가장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이들이 현재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미 대통령과 영국 총리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푸틴이 침략을 결정한 것을 확인한 서방의 지도자들이 그의 결정을 방해하기 위해 러시아의 계획을 유출시키고 있다고 전합니다. 또 어디로 어떻게 쳐들어갈지 파악된 모든 정보를 풀어 러시아가 계획을 중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지 않던 서방대 국민들을 설득해 러시아가 계획을 중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지 않던 서방 내 국민들을 설득해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론을 선동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서방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공격이 시작된다면 수일 만에 우크라이나 대부분이 러시아에 점령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전력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대대전투단 BTG를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대전투단 또는 대대전술그룹은 미국의 여단전투단 BCT를 축소 모방한 조직으로 여단 중심 편제로 개편된 러시아군의 핵심 전력입니다. 여기에는 1개 전차중대, 1개 대전차 중대와 3개 기계화 중대,
3개 포병중대로 구성된 강화대대그 부대로 강력한 제병 협동 능력을 바탕으로 지난 2014년 이래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 군을 격파했습니다. 대대전투단이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은 바로 포격인데요. 2014년 크림 사태 이후 시작된 우크라이나 동부의 내전에 민병대라는 명목으로 참가한 대대전투단들은 드론이 정찰기를 이용해 적의 위치를 파악한 뒤 자주포로 적을 타격하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이 전술의 위력은 막강했는데요. 기동 중이던 기갑부대가 고속도로에서 포병의 정밀 타격에 녹아버렸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렇게 막강한 대대 전투단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에 직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국경은 물론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서까지 부대를 차출해 침공을 위한 선봉부대에 배치했습니다. 일례로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선에 배치된 대대 전투단이 수는 60개 정도에 불과했으나 2주가 지난 지금은 80에서 100여 개로 불어나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우크라이나가 동원할 수 있는 전체 병력과 맞먹는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면전을 벌인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긴다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주식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등 재앙이 일어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장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적인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철저하게 분석해야 할 필수 과제가 되는데요. 대한민국 국군이 미래 전쟁에 적합한 무기와 전술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준비하는데 2022년에 벌어질 전쟁은 정말 물륭한 교보제가 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장병들이 직접 피 흘리고 눈물 흘려가며 경험으로 획득해야 할 정보를 아무런 피해 없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쟁의 순서만 조직의 편제 교전 과정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다 중국의 기습 공격에 대응하거나 유사시 북한을 점령하는 군사작전을 수행해야 할 때 차질 없이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이버전의 공격 절차와 공격 방식에 대해 습득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2008년 조지아를 침략했을 때, 2014년 크림반도를 기습합할 때 모두 인터넷 행정망과 지휘, 통제 체계를 먼저 망가뜨렸습니다. 가장 최근 분쟁이었던 크림반도 합병으로부터 8년 이상이 흘렀으니 그 기술과 역량이 크게 늘었을 것이 확실한데요. 이들이 행하는 공격 절차와 타깃 선정 그리고 공격 방식을 잘 모사하면 손빠르기로는 따라올 데 없는 우리 선수들이 금세 러시아 수준의 사이버전 이상의 능력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군대 편제에서도 본받을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기존의 조직을 완전히 폐기하고 전장 상황에 따라 조직을 유동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대대 전투단을 도입했듯이 우리 역시 수직적인 지휘 통제 체계와 조직에서 탈피해 상황에 따라 조직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조직을 손봐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이를 위해 기갑 따로, 포병 따로 굴리지 말고 필요한 전장에 싸울 수 있는 부대를 하나로 엮어 파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 전시 임무에 따라 편제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군대여야 유사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수년 동안 중국이 군조직을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한 합성여단으로 바꾸고 있는 만큼 중국의 합성여단을 맞받아칠 대등한 군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조직 편제를 바꾸자고 선언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조직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에 걸맞는 장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위리어 플랫폼과 아타이거 4.0 같은 계획들이 바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규모 드론 전력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알 수 있듯이 대전은 정보 격차를 이용해 상대를 전멸시키는 게 가능하므로 상대를 압도하기 위해서는 상대보다 훨씬 많고 우수한 드론이 필요합니다. 분대, 소대에서 쓰는 신형 무인기는 물론 사단, 군단급 무인기를 서둘러 매치해 다가올 미래전장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현재 우리 군은 이를 위해 대한항공에서 4단급 무인기를 준비하고 있고 KAI에서 군단급 무인기 개발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에서 2년 안에 양산 설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군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조차도 느리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처한 상황과 과거 폴란드가 겪었던 재앙을 고려할 때 우리 군사 전력을 보다 빨리 확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멸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개별 장비의 수준, 부대의 역량, 부대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압도적으로 밀리는 모양새인데요. 게다가 러시아는 현재 3면에서 우크라이나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각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 사실상 러시아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인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국경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강탈한 크림 우크라이나 국경에 병력을 배치하고 침공을 준비 중인데요. 이는 과거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알린 독일의 폴란드 침공전과 상당히 유사한 양상입니다. 당시 나치 독일은 독일 폴란드 국경과 위성국인 체코 슬로바키아 국경 그리고 월경지인 프로이센에 병력을 배치한 뒤 제 방향에서 폴란드를 향한 전격전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동원 시 독일에 맞대응하기 충분하다고 평가받던 폴란드는 개전 한 달이 될 무렵 전군이 붕괴하며 무조건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아무리 선전한다고 하더라도 수주를 버티는 것이 어리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나름 덤벼볼 만하다던 폴란드도 나치 독일을 상대로 세 방향의 공세를 방어하지 못했는데 그보다도 못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세를 막는 게 가능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에는 방어에 불리한 지형적 특성도 한몫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지방이 평야나 논밭인 우크라이나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전과 동시에 전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격파되고 러시아군이 몰타바, 키예프 등 우크라이나의 대도시들을 포위할 게 확실하다는 게 세계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곧바로 러시아에 합병될 리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러시아라 할지라도 시가지를 점령하기는 쉽지 않으며 기껏 점령하더라도 게릴라의 습격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필요한 영토를 점령한 뒤 우크라이나에게 평화협정을 제안할 것이라고 분석 중인데요. 체첸 전쟁과 소련 아프간 전쟁을 겪으며 러시아는 단발적인 게릴라를 제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판을 계속 키우기보다 이득을 본 지점에서 병력을 뺄 것이라고 본 것이죠. 따라서 이번 전쟁은 설령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선전포고가 꼬리를 물며 밑도 끝도 없이 전쟁의 규모가 커졌던 세계대전과 달리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미견이 많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달리 현대전은 자국의 이점만 얻고 빠지는 전쟁으로 그 양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대가 바뀐 만큼 전쟁의 양상도 변화했고 그에 맞는 전술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